요양병원.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공간, 아프고 힘든 어르신을 보호하는 곳, 가족을 대신해 전문적인 케어를 해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요양병원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입에 올립니다. 걱정이 많아서 또 불안해서 자신들이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죄책감 속에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가족 간의 책임 분담처럼 들리기도 하고 노후의 표준 코스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 있나요? 요양병원에 들어간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과연 누가 알고 있을까요? 병원의 외벽은 말끔히 칠해져 있고, 직원들은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내는 매일의 삶은 때로는 생명력 없는 정적과 고요한 절망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요양병원이 마지막 쉼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편안함이 아닌 침묵과 무기력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이 병원이었지. 사실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 저라는 사람의 존재가 천천히 지워지는 느낌 속에서 저는 더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저 스스로의 의지로 저의 생을 되찾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그런 저의 탈출기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에 던지는 조용한 질문입니다. 정말 이것이 노년의 당연한 모습인가요? 저는 그걸 직접 겪었습니다. 병원이라는 이름 아래 선택권조차 박탈당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했던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임. 올해로 83입니다. 저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제가 요양병원에서 도망쳐 나와 직접 만든 영상입니다. 왜 도망쳤냐고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힙니다. 그 답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복잡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이 병원이었지. 사실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병원에 계시면 편하시죠. 가족이 있으니 괜찮으시겠어요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햇살을 보고 싶었고 뜨끈한 된장국에 밥 한 숟갈 말아 먹고 싶었고 버스를 타고 시장 구경도 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83이지만 아직 숨쉬고 있고 살아있고 생각할 줄 알고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대신 말해줄 사람도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왜 그곳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집가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새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부엌에서는 국을 끓이고 빨래를 삶고 아이들 교복을 손바느질로 꿰매가며 하루하루를 살았죠. 하루는 애가 열이 펄펄 나는데 남편은 야근이라 집에 없고 저는 애 안고 병원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누가 제게 힘들겠다 한마디만 해줘도 눈물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견디는 게 삶이었고 그게 여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시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저는 누구 엄마였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내 이름조차 어색해졌습니다. 무언가 내 인생이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애들은 말 잘 들었고, 저는 제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어느새 저는 70을 넘겼습니다. 문득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이 팬 얼굴, 굳은 어깨, 그리고 텅 빈 눈빛. 나는 누구였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그의 봄이었습니다. 긴 병간호 끝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는 갑자기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찾아왔고 누구의 식사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점심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텔레비전을 틀 수 있는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고스톱도 치고 찜질방에 가서 수다도 떨고 시장에 가서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을 고르고 자잘한 화분들을 사다 놓고 물을 주고 내 손으로 끓인 된장국에 밥 한 숟갈 말아 먹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자유였고 너무 늦게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시간들이 제게는 황금 같았습니다. 한 번은 혼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극장 한 번 못 갔는데 팝콘을 들고 들어간 영화관에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가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그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벅찼던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반찬을 하다 물건을 자꾸 떨어뜨렸고 텔레비전을 보며 졸다가 불을 켜놓은 채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주변에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 건 큰딸이 그날따라 밥상을 차려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병원 생각해야 해요. 순간 식탁 위 수저가 제 손에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 요양병원 가 계시면 우리가 안심이 돼요. 요즘엔 병원도 좋고 간호사들도 잘해줘. 다들 한마디씩 보탰고 결국 제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물건이라도 되는 양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자기 짐을 싸게 되었고 익숙한 집을 뒤로 한 채 낯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동네가 점점 멀어지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누구도 제게 정임씨, 이게 괜찮으신가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결정은 끝나 있었고 저는 따라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날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면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미소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이 너무 높고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의 방향은 그날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밝은 복도, 웃는 간호사들, 정리된 병실. 하지만 이 모든 건 껍데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곳에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4명이 함께 쓰는 공간이었고 커튼 하나로만 겨우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TV 소리, 기침 소리, 신음 소리,
밤에는 기계음과 간병인들의 발소리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3번 나오는 식사, 딱 정해진 시간에 약을 주는 간호사, 간단한 혈압 체크가 전부였습니다. 제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하루 대부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의 창문은 작고 높아서 하늘조차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햇빛은 들지 않았고 사람 냄새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점점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곳에선 웃음도 대화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말 그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장소 같았습니다. 제 옆 병상의 할머니가 며칠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을 때 병원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환자를 들였습니다. 장례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구나. 여긴 내가 죽음을 기다리며 썩어가는 곳이구나. 처음 몇 주 동안은 가족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금방 못 가지만 곧 들를게요. 그런 말들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금세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1달, 2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지금 바빠서요라는 말로 끊어졌습니다. 손자가 한 번 찾아왔을 때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휴대폰을 보면서 대충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바빠서 못 왔대요. 잘 지내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짐이 되었구나. 예전엔 저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갈까봐 매일 시장에 뛰어다녔고, 밤새 열이라도 날까봐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가며 밤을 새웠는데, 이제는 아무도 제 안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숨을 거두면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가겠지. 그제야 자식들이 오겠지. 그리고 무덤 하나 세워놓고 몇 해 동안 제사 한 번 지내고 그렇게 잊혀지겠지. 살아있으면서도 벌써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현실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하루가 반갑지 않았고 해가 져도 기대되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실의 한 할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임 씨, 당신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아직 움직이잖아요. 여기 있으면 금방 늙어요. 아니, 죽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오랜만에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여기를 나가야겠다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언제 교대하는지, 문은 언제 열리는지, 어떤 비밀번호를 누르는지, 일부러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직원들의 손동작을 관찰했고, 복도 끝 CCTV의 각도까지 외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게 시간밖에 없었기에 오히려 꼼꼼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2시.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실의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끌고 문 앞까지 갔습니다. 비밀번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공기였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한 새벽 공기. 폐에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봄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간간이 지나가는 차량 소음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걷는 거리였지만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보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 한참을 앉아 있다 한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고시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청년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근처에 있는 고시원을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시원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작고 눅눅한 방이었지만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걱정도 없고 커튼 뒤로 사람의 기척에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혼자인 그 시간이 그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스탠드를 켜고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은 제 의지로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고시원에 정착한 후 저는 바로 다음 날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고 일자리를 문의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놀라듯 물었습니다. 이 연세에 혼자 지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편해요. 며칠 후 전단지 접기와 식당 배식 보조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물론 몸이 따라주지 않아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일하는 동안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 참 좋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스스로 장을 보고 쌀을 사고 된장을 고르고 제가 먹고 싶은 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부터 손자들이 보여줬던 그 세상, 나도 한번 해보자. 중고로 노트북을 하나 구입했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유튜브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영상 편집, 자막 넣기, 썸네일 만들기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제가 만든 첫 번째 작품입니다. 비록 투박하고 서툴지만 이 안에는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다시 걸어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군요.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었잖아요. 요양병원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 맞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요양병원이 필요한 안식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느냐입니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짐처럼 옮겨졌습니다.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제 목소리는 걱정이라는 이름 아래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삶의 방향을 타인이 결정하게 놔두어선 안 됩니다. 진짜 효도는 나를 대신에 선택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그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그 질문을 지금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83입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웃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도 있었다. 혹은 나는 다르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들이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